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의 4부 해설 함께할 저는 명지희입니다. 선생님이랑 3부 열심히 공부하고 왔고요. 우리 이제 남은 3세트를 4부에서 함께 볼 건데요. 아마 이 뒷부분은 내가 다시 풀어보면 다 맞힐 수 있는 문제였는데 시험 상황에서는 틀렸다라고 얘기할 친구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국어는 늘 좀 시간에 쫓기게 되잖아요. 굉장히 잘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국어 문제를 푸는 사람은 없어, 얘들아. 되게 잘하는 친구들도 뭐 남아봐야 10분 남을 거고, 그쵸? 뭐 마킹 다 했는데 한 10분 정도 남았다. 굉장히 빠르게 잘 푸는 친구들이 그 정도일 거야. 그래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이 부분을 제대로 못 읽었구나 하는 거를 다시 보면 굉장히 아쉽게 느끼면서 그렇게 복습을 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랑도요, 우리 뒷부분은 또 현대 소설이 있고 독서 지문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읽는 거에 좀 부담을 느끼긴 했을 겁니다. 내가 어느 부분을 좀 서둘러서 잘 못 봤는지, 그리고 선생님이랑 함께 하면서 꼭 얻어가야 되는 건 뭐야? 요런 부분이 출제 요소니까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런 거 놓치지 않고 지문 분석해야 된다라는 거 꼭 얻어가는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부의 첫 번째 지문 함께 보도록 할게요. 35에서 37번 세트고요. 현대 소설입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풀어보면서 제목을 딱 보는 순간 김애란의 노찬성과 에반 보면서 이거 나 읽었는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반가웠던 소설 지문이야. 사실은 이 김애란 작가의 소설이 지금 3학년이 보는 수능특강에도 수록이 되고 정말 최근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거든.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할 노찬성과 에반이라는 이 소설이, 단편 소설이 바깥은 여름이라는 소설집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소설집이 불과 5년 전에 2017년에 출간이 돼서 선생님 그때 읽었던 책이거든. 그래서 그 책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았던 이 에반이라는 강아지의 마지막 결말이 선생님 굉장히 인상 깊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는데, 그 작품이 딱 학평에 지문으로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아마 읽는 거 자체가 어렵진 않았을 거야. 그렇죠? 길이도 길지 않았고 뭐 상황도 복잡하지 않아서 그냥 재밌게 읽고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좀 더 얘기해주고 싶은 거, 비어있는 줄거리 같은 것들 더 언급해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문학에서는 늘 어때, 얘들아? 보기를 먼저 읽고 지문으로 가야 하는 거 쭉 훑어보고 37번에 3점짜리 문제인데 보기가 있네, 먼저 읽어야겠네, 이런 거 전략 세우는 거야. 이 작품은 초등학생 찬성이 유기견을 키우며 겪는 일들을 보여준다. 일단 제목에 노찬성과 에반이라고 나왔잖아, 그치? 찬성, 초등학생 12살입니다. 이름이 노찬성이야, 얘들아. 그러면은 약간 어때? 찬성하는 건지 노찬성인지, 찬성을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 지금 에반이 아파서 동물병원에 가잖아, 그치? 동물병원의 수의사랑 이런 대화를 해. 너의 이름은 그래서 찬성한다는 거니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찬성이는 굉장히 성숙해. 약간 애어른이야. 그래서 그런 장난 난 이미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또 저런 얘기구나 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그런 대화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름 노찬성인 12살 유기견 에반을 키우며 겪는 일들을 보여주는데, 에반에게 친밀감과 책임감을 느끼던 찬성은 갖고 싶었던 물건이 생겼어. 읽어보니까 스마트폰이지, 그치? 스마트폰을 굉장히 갖고 싶었어. 12살이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 그러면 요즘에 초등학교 5학년 정도면 스마트폰 가진 친구들이 많으니까 교실에서 막 친구들이 그걸로 게임하는 거 보고 그러면은, 이 찬성이는 읽어보니까 어때? 부모님이 안 계시고 일단 스마트폰을 안 갖는 것이 아니라 못 갖는 친구야, 그치?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 늘 부러웠겠지. 엄마가 안 사주는 것과 사줄 부모님이 없이 스마트폰을 갖지 못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찬성이는 그 상황에 대해서 늘 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생겼어. 그 이후로 보호자로서의 역할에 점차 소홀해진다. 에반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어. 자신의 행동에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내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에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곧 이를 합리화하는 찬성을 통해서 책임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한다.
선생님은 이 바깥은 여름이라는 책을 이제 다 읽었고, 이건 물론 이제 단편 소설이니까 각각의 소설들의 뭐 연결성이 있진 않지만, 노찬성과 에반 전체 작품을 읽어보면 사실 이 보기는 이 수록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편적으로 그려놓은 이제 서술을 해놓은 보기이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기말고사 끝나고 좀 여름방학 요때 한번 이거 전문 읽어보면 굉장히 또 재밌게 또 감동적으로 좀 슬프기도 하게 그렇게 읽어보면 이 보기만으로 이렇게만 결론을 딱 내릴 순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소설이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문제를 풀 때는 요 요소만 딱 생각하면 돼. 찬성이가 에반한테 친밀감과 책임감을 느끼다가 뭔가 보호자로서의 역할에 점점 소홀해지면서 자신의 행동에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결국은 책임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는 요 요소만 딱 기억하면서 지문으로 들어가면 되죠. 하루 또 하루가 지나갔다. 인간 시계로 2년, 개들 시력으로 10년이 흘렀다. 2년 동안 보냈네, 그치? 찬성과 에반은 어느새 서로 가장 의지하는 존재가 됐다. 자, 찬성이는 얘들아, 할머니랑 살고 있지.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암투병을 하시다가 암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암투병 중에 아픈 와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셔. 그래서 아버지의 사고 이후로 굉장히 좀 침체되고 우울한 상황 속에서 에반이라는 유기견을 기르게 된 거야. 그치? 할머니가 휴게소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휴게소에 누군가가 이제 울타리 같은데 목줄로 묶어놓고 그냥 가버린 유기견이었어. 그 에반을 할머니를 엄청 졸라서 키우게 된 거야. 이제 근데 에반이 약간 몸이 성치 않지. 여기 보면은 비록 움직임이 굼뜨고 귀가 어두웠지만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주인이 좀 아픈 개를 더 이상 돌보지 못하니까 유기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유기견이란 말이야. 그럼 어쨌든 그 개를 키우면서 결국 서로 가장 의지하는 존재가 됐대. 그 전까지는 그런 감정을 못 느끼다가 뭔가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여기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게 되는, 그쵸?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지만 그런 감정을 이제 찬성이는 에반에게 느끼고 에반도 찬성이한테 의지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느 개처럼 공놀이와 산책을 좋아했다. 찬성이 보풀하기가 인 테니스공을 멀리 던지면 에반은 찬성의 눈앞에 사라졌다가 반드시 공과 함께 다시 나타났다. 무언가 제자리에 도로 갖고 오는 건 에반이 잘하는 일 중 하나였다. 찬성은 때로 에반이 자기에게 물어다 주는 게 공이 아닌 다른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문장 좀 잘 봐야겠지, 얘들아. 그리고 공인 동시에 공이 아닌 그 무언가가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걸 알았다. 그 이전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친밀감, 우리 보기에서 말했던 단어로 치면 친밀감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 에반을 키우면서 느꼈다라는 것을 이런 문장으로 표현한 거야. 그치? 에반이 물어오는 공이 공만은 아니다. 그런 단순한 공이 아니라 다른 것을 물고 오는 것 같았고 그 무언가가 자신을 또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 그만큼 친밀한 존재가 되었고 찬성이가 에반에게 의지하고 에반도 찬성에게 의지하는 그런 관계가 됐단 말이야. 근데 에반이 좀 이상했어. 할머니는 밤 10시 넘어 집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은 부모님의 보호를 많이 받아야 하는 어린아이인데 할머니는 생계를 위해서 일하기 바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에반이 친구가 되어준 건데 한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서였다.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 찬성이 봉지를 들여다봤다. 은박지 사이로 설탕이 핀 통감자가 보였다. 찬성이 퇴근한 할머니 뒤를 졸졸 쫓았다. 할머니, 에반이 좀 이상해. 지금 안 먹을 거면 냉장고에 넣어두든가. 에반이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꾸를 안 했어. 평소 휴대폰을 넣고 다니는 손가방을 안방 바닥에 던지듯 내려놨다. 할머니, 에반이 밥을 안 먹어. 늙어서 그래, 늙어서. 있지, 내가 공을 던져도 움직이지 않아. 걷다가 자주 주저앉고. 굉장히 찬성이에게는 큰일이야, 에반이 이상한 것이. 근데 할머니는 어때? 되게 대수롭지 않게. 왜냐면 이 강아지, 개한테까지 신경 쓸 여력이 사실은 할머니에게는 없는 거야. 그래서 에반을 데려와서 키운다고 할 때도 굉장히 반대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는데 우리 뒤에 뭐 나와? 찬성이가 병원 데려가야 한다니까. 사람도 병원을 못 가는데 무슨 개를 병원에 데려가냐고. 이렇게 할머니가 반응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죠. 자, 선생님이 요거 기억, 우리 밑줄 그어져 있잖아, 얘들아. 기억과 관련된 문제가 몇 번이었지? 36번입니다. 3부에서 이렇게 우리가
독서 지문이든 소설 지문이든 읽으면서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러면 다 읽고 이 문제 풀지 말고 읽으면서 이 밑줄에 해당하는 문제의 선지를 바로바로 확인하는 실시간 문제풀이 방법을 반드시 익혀야 돼, 이제. 그러면 자, 기억. 찬성이 퇴근한 할머니 뒤를 졸졸 쫓는 거 뭔가 말하고 싶어서잖아. 이 바로 다음 장면에 할머니한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36번에 1번에서 할머니를 자꾸 따라다니는 모습으로 할머니에게 할 얘기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 당연히 맞는 설명이구나. 읽으면서 동시에 풀면 굉장히 쉽게 우리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게 성가신 듯 팔을 휘저었다. 그러곤 끙소리를 내면서 누워버렸어. 그치? 이부자리를 폈어. 저거 봐. 저렇게 다리를 자꾸 핥아 하면서 계속 에반이 이상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 어린 아이야. 그치? 할머니한테 막 얘기하고 싶고 투정도 하고 싶고. 할머니가 요 위에 누우려다 말고 상체를 들어 찬성을 받다. 왜 상체를 들어 찬성을 받냐면 아까는 내가 다리를 만졌더니 갑자기 나를 물려고 했어.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나를 물려고 했어, 할머니. 하니까 할머니가 그 앞에 말은 그냥 약간 무시하는 것처럼 듣다가 상체를 들어서 찬성을 받다는 건 진짜 우리 손자를 물었나? 를 확인하려는 거잖아. 그치? 그랬더니 찬성이가 뭐라고 했어? 아니, 진짜로 문 건 아니고 무는 신용만 했어. 요 대사를 보니까, 요 말을 보니까 할머니가 상체를 든 이유는 뭐야? 찬성이가 진짜 물렸는지를 확인하는 것. 36번에 2번 선지로 바로 가보면 니은에 대해서 찬성이 물리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려는 모습으로 찬성을 염려하고 있음. 할머니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찬성이를 누구보다 또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할머니가 맞는 얘기. 눈을 감은 채 이마에 팔을 얹었다. 할머니 에반 데리고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닐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자. 지금 하면서 할머니가 사람도 병원을 못 가는데 무슨 동물을 병원에 데려가? 하면서 얘기를 하죠. 할머니 에반 병원 데려가야 될 것 같다고 했더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새끼 도로 갖다 놓으라 했어 안 했어? 할머니 화병 나기 전에 얼른 가서 자. 개장수한테 백구 팔아버리기 전에 얼른! 했더니 백구가 아니라 에반인데 그치? 할머니는 자꾸 백구라고 해. 그래서 찬성이가 백구 아니야! 하면서 뭐? 했더니 에반이야 하면서 소심하게 대답을 합니다. 할머니 앞에선 딱 어린아이지, 그치? 그래서 할머니에게 에반이 아프다는 그 걱정을 얘기하면서 지금 디귿 보니까 찬성이 전에 없이 큰 소리를 냈어. 왜 큰 소리를 낸 거야? 이 에반이 찬성에겐 너무 소중한 존재야. 그러니까 그 존재의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근데 할머니가 그 이름을 아예 백구라고 바꿔 불러봐. 백구라는 건 뭔가 특정한 그런 대상도 아니고 그냥 우리 하얀 진돗개 보면 백구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에겐 소중한 존재인데 할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찬성이도 약간 화를 내는 부분이었죠. 디귿과 관련된 3번 선지 가보면요. 평소와 다른 찬성의 모습으로 전에 없이 큰 소리를 냈다 했으니까 에반이 찬성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임을 드러내는 부분 맞겠죠. 자, 그래서 중간 부분 줄거리로 가보면요. 에반을 데리고 동물병원에 간 찬성은 고통받는 에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안락사뿐이라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동물병원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반에게 종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사람으로 따지면 암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것저것 검사를 한다 해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 없이 죽게 만드는 안락사밖에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다. 근데 안락사를 시키기 위해서는 10만 원이 필요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찬성이가 안락사 비용 1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힘들게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한 장 뿌리면은 20원 나오는 그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해. 그러나 찬성은 이전에 할머니가 얻어온 휴대전화, 자, 휴대전화를 굉장히 갖고 싶어 했다 그랬잖아. 근데 할머니가 사줄 여력은 안 되지만 누군가에게 얻어온 거야. 그 얻어온 것을 손자한테 줍니다. 그러면 찬성이의 관심은 오로지 에반에게밖에 없었는데 그 관심을 둘 다른 것이 생긴 거잖아. 그쵸? 평소에 갖고 싶었던 휴대전화. 그리고 그 휴대전화가 뭔가 작동은 안 되는 거였어. 그쵸? 그러니까 이걸 개통할 수 있는 유심칩을 사는데 돈을 쓴 거야. 그쵸? 원래는 에반의 안락사를 시키기 위한 비용이었는데 그 비용을 자꾸만 헐어서 평소 가지고 싶었던 것을 사게 되는 거야. 사실은 얘들아, 초등학생이야. 그러면 그냥 평범한 가정의 어떤 초등학생이라면 굳이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지 않아도 뭔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을 텐데 지금 찬성이는 어때? 자기가 힘들게 돈을 벌어서만 얻을 수 있는 거, 그거를 어린 아이니까 얼마나 갖고 싶겠어. 그치? 그래서 유심칩을 사고 그 다음에 우리 쭉 읽어보니까 어때? 휴대전화가 약간 금이가 있었지.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그 부분에서 유리 부스러기가 막 나왔어.
좀 고장 날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걸 덮을 수 있는 어떤 투명 필름도 사고 자꾸만 돈을 헐어서 뭔가를 사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도 없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에반을 편안하게 보내줘야지. 이렇게 비난하기는 사실 힘들겠지, 그치? 어린 아이일 뿐이야. 자, 휴대전화에 집중하느라 점차 에반과 보내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오랜 국리 끝에 찬성이 지갑에서 동물병원 명함을 꺼내들었다. 상중이라 주말까지 쉰다는 말이 생각났지만 이 상중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냐면 찬성이가 에반을 데리고 병원에 한번 갔어. 안락사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10만 원을 들고 병원에 갔는데 마침 그때 병원이 상중이라고 써요.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느라 병원을 못 연다라는 안내를 본 거야. 그래서 약간 그걸 보면서 다행인 건가? 안락사를 시킨다는 건 이제 에반과 헤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안락사 시키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쩌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옵니다. 돌아온 이후에 자꾸만 20만 원에서 막 헐어가지고 뭔가를 자꾸 사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거든. 근데 어쨌든 주말까지 쉰다는 말이 생각났지만 찬성은 괜히 한번 병원 전화번호를 눌러봤어. 쉰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눌러본 거야. 어쩌면 문을 열었을지도 몰라. 누가 받으면 뭐라고 하지? 휴대전화 너머로 익숙한 연결음이 들렸다. 찬성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슴이 뛰었다. 몇 차례 긴 연결음이 이어졌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은 없었다. 계속 닫혀 있는 거지. 찬성은 동물병원 쪽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어때? 좀 그래도 안도감을 느낀다라는 게 또 그 뒷부분에 나오죠. 넘기지 않은 이유, 이거 풀려고, 그치? 리을에 관련된 거 우리 4번 선지 봅니다. 동물병원에 전화를 건 모습으로 동물병원이 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아니잖아. 주말까지 쉰다는 말이 생각났지만 우리 차분히 읽기만 하면 당연히 맞힐 수 있는 문제였어. 적절하지 않게 설명했으니까 36번의 답은 4번이다. 읽으면서 바로 풀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이상한 안도를 느꼈다. 찬성이 지갑 안에 명함을 넣으며 자, 남은 돈을 세어봤더니 10만 3천 원. 에반을 병원에 데려가기에 부족하지 않은 액수였다. 오늘만 지나면 그러면 꼭 다짐하며 일어서는데 찬성 무릎 위에 휴대전화가 아스팔트 보도 위로 툭 떨어졌어. 그래서 주워 들었더니 실금은 원래 가 있었거든. 실금간 왼쪽 모서리에 손가락을 대고 천천히 문질렀더니 아주 고운 유리가루 입자가 손끝에 묻어났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치? 그럼 점점 뭔가 고장이 날 수 있잖아. 그래서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려 당황한 거지. 집으로 가는 길, 찬성은 한 손을 길게 뻗어 휴대전화를 좌우로 틀며 햇빛에 비춰봤다. 자, 이건 어떤 상황이야? 그 뒤에는 기름처럼 매끈하게 일렁였다. 그 금이 간 휴대전화 액정에다가 돈을 주고 필름을 사서 붙인 상황이야. 그러면 지금 에반을 보내주기 위해 모은 돈을 또 다시 쓰게 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미음 부분 우리 36번의 5번 선지 가보니까요. 휴대전화를 살피는 모습으로 상처난 부분이 잘 가려졌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맞는 얘기죠. 햇빛에 비춰보는 거 잘 붙여졌나 보는 거잖아. 작은 만족감이 일었다. 일단 어린아이야. 그치? 내 휴대전화에 깨끗한 필름을 붙였네. 너무 좋을 거야. 근데 액정에 보호 필름을 붙이니 왠지 기계도 새 것처럼 보이고 상처도 눈에 덜 띄는 것 같았다. 스스로에게 조금 실망스러운 기분이 들었지만 보기에 나왔었잖아. 실망감을 느끼기도 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또 합리화하기도 하죠. 이 실망감은 뭐야? 내가 에반을 보내줄 돈을 또다시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행동에 대한 실망감이겠지. 자, 찬성은 구경이나 해볼 마음으로 휴게소 전자용품 매장에 들러서 액세서리 용품 진열대 앞에 한참 머물러서 이렇게 투명한 보호 필름을 붙이게 됐다라는 상황 설명이 나와 있고요. 더도 덜 말고 덜도 말고 딱 사흘만 참아주면 안 될까? 당장 가진 돈과 앞으로 모을 돈을 셈하는 사이 사흘이면 내가 또 돈을 채워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쵸? 찬성은 어느새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이 필름을 사면서도 계속 이 생각을 한 거야. 그치? 계속 죄책감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갑 안에 돈이 어느새 9만 5천 원으로 줄어 있었다라고 나오죠. 우리 수록된 부분은 여기까지이고 이 이후 부분에 결국 에반은 어떻게 될까, 얘들아? 찬성이가 동물병원에 데려가기 전에 집에서 사라집니다. 집에서 사라져서 어디로 갔지 하고 찬성이가 찾으러 나가는데 어디로 찾으러 나갔냐면 처음 에반을 데리고 왔던 그 휴게소, 에반이 목줄에 이렇게 묶여 있었던 휴게소를 한번 가봐서 왠지 그냥 발길이 거기로 끌려서 갔는데 어떤 자루 안에 선홍빛 피가 흥건하게 이렇게 땅에 깔려 있고 자루 안에 뭔가 물체, 불룩하게 튀어나온 물체가 들어있었어.
아마도 에반이 차에 치였거나 죽은 거겠지. 근데 그걸 열어보지는 못하는 걸로 이 작품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큰 슬픔과 이별로 이 작품이 좀 비극적으로 끝나는데 그 결말까지 좀 생각해두면 뭐 혹시나 내신 시험범위인 친구들은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기에서는 뭐 이런 우리가 읽은 요 수록 부분에 대한 설명만 딱 압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작품을 다 포괄하지는 못하는데 여러분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 그런 내용이라 선생님이 좀 소개를 했고요. 자, 우리 뭐 단순하게 요 부분만 읽고 문제는 충분히 쉽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35번에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보니까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갈등의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대화는 너무나 눈에 잘 띄어 얘들아. 누구와 누구의 대화였어? 찬성이와 할머니의 대화를 통해서 갈등 양상 드러나고 있지. 찬성이는 에반을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 할머니는 안 된다. 라는 거 1번이 답이야. 두 사건을 병치하여, 두 사건을 병치라는 건 나란히 배치한다 라는 거야. 두 사건을 병치하지도 않았고 이야기의 흐름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공간적 배경 묘사, 시대적 상황 구체화 전혀 없었고요. 서술자를 교체했다 라는 것은 얘들아, 지금 이 작품은 어때?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는 거야. 나는 등장하지 않으니까. 근데 서술자를 교체했다면 뭐 3인칭 서술자였다가 1인칭 서술자로 바뀐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 전개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35번에 1번이 답이다라는 거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37번 보기 우리 미리 읽었지. 지난 시간에 고전소설에서 봤던 것처럼 보기의 설명과 지문의 내용을 잘 연결한 것들 찾아볼게요. 에반과 공놀이를 하는 찬성의 모습은 정말 그 또래의 어린아이처럼 공놀이하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거, 찬성과 에반이 친밀감을 느끼는 거 맞죠? 아픈 에반을 병원에 데려가고자 하는 모습은 찬성이 에반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 사실은 어른이 데려가야 되는 거야. 근데 초등학생 아이가 병원에 데려가고 뭔가 안락사를 시키기 위해 돈을 벌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책임감이란 말이야. 그쵸? 땅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보며 찬성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은 그것을 갖고 싶어한 자신에게 실망감을 느꼈음을 드러내는군. 얘들아, 앞뒤 문맥상 이 장면 이후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지? 보호필름을 붙이잖아, 그치? 근데 이때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는 휴대전화가 떨어져서 그 실금이 간 부분에 유리가루가 막 나온다는 얘기는 점점 더 고장날지도 몰라. 어떡하지? 당황하는 거지. 이게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이 그걸 갖고 싶어한 자신에게 실망감을 느꼈어. 그러면은 그 이후의 행동, 뭔가 액세서리 전문점에 가서 투명 보호필름을 붙이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뒤에 전개되는 내용으로 봤을 때 37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겠구나 확인할 수 있죠. 에반을 위해 모은 돈으로 휴대전화에 보호필름을 사는 것은 보호자로서의 역할에 점차 소홀해지고 있음. 그전에 책임감이 이만큼이었다면 지금은 관심이 있는 게 하나가 더 생겼어. 그래서 점차 조금씩 소홀해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건 맞는 겁니다. 그쵸? 액세서리 용품 진열대 앞에서 사흘 정도는 에반이 기다려주리라고 생각한 것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다. 마음속에 계속 뭔가 죄책감이 있는 거야. 그 사이에 에반이 잘못되면 안 되는데 사흘만 좀 기다려주겠지 하는 거. 내가 돈을 다시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행동을 합리화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37번의 답 3번 우리 잘 찾았습니다. 우리 현대소설 세트는 이 정도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세트로 넘어갑니다. 38번에서 42번이고요. 과학지문이야. 그쵸? 우리가 늘 좀 어렵게 생각하는 과학지문인데 자, 이 과학지문은 얘들아 딱 체크해놔. 이문단이 딱 핵심이야. 그치? 이문단이 핵심이고 이문단을 꼼꼼히 읽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40번. 그치? 40번과 38번도. 38번이 사실은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전체적인 내용을 읽고 세부 내용 잘 파악했는지 묻는 문제이긴 한데 핵심 내용이 다 이문단에 들어가 있어. 대부분 좀 어려운 내용이.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이문단에 몰려있다 보니까 이문단을 가지고 낸 문제와 선지들이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특히나 40번 어려웠을 거야. 그치? 40번 꼼꼼히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대충 풀었으면 이건 틀렸을 만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뒷부분은 좀 쉬웠어. 그치? 이문단 아주 꼼꼼히 읽으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시각기관인 눈은 시각을 감지하는 데 관여하는 안구와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나
안구를 보호하는 눈꺼풀과 같은 부속기관. 그럼 일단 시각기관을 뭐로 나눌 수 있는 거야? 안구와 안구를 움직이거나 보호하는 부속기관. 안구의 부속기관인 거죠. 일단 이렇게 나눌 수 있네. 이루어져 있다. 이중 안구는 두개골의 오목한 부위인 안와에 들어있는 공 모양의 구조물이다 라고 하면서 자, 어떤 시각 자료를 주고 그것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는 이문단. 얘들아, 과학지문, 기술지문에서 아주 흔하게 나오는 우리 수능시험 볼 때쯤 돼서 3학년 돼서 공부하면 얘들아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야. 뭔가 그림을 주고 그것의 장치라든지 장치 같은 것의 어떤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지금 우리는 인체의 한 부분의 구성 요소들과 역할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과학지문과 기술지문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게 딱 이문단에 압축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이문단부터는 안구에 대한 설명하는 거야. 그쵸? 안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림의 안구를 보면 안구 벽은 세 층으로 되어 있다. 바깥층, 제일 바깥층은 공막, 그 안에가 맥락막, 그 안에가 망막. 자세히 봐야 돼, 얘들아. 지금 그림에 보니까 맨 바깥에가 공막, 맥락막, 망막이야. 제일 바깥층은 공막이라는 건데 검은 자위 부분에서 투명하게 변형되어 각막을 이룬다. 중요한 문장이었어. 자, 이 문장이 얘들아 우리가 정확한 원리를 알 필요는 없지만 이 공막이라는 건 이렇게 안구가 지금 동그라니까, 그치? 공막이 이렇게 동그랗게 싸고 있는데 검은 자위 부분에서 투명하게, 검은 자위의 부분에서는 투명하게 변해서 각막을 했는데 아, 요 부분은 각막이야. 여기는 공막인데 얘들아, 이쪽은 공막인데 동공 앞에서는 각막으로 변한다는 거야. 그치? 요 설명 굉장히 중요했네. 구조를 보면서 이해했어야 되지. 아, 요쪽은 공막이야. 근데 검은 자위 앞에서는 각막이야.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검은 자위 부분에서 투명하게 변형된다는 말 중요하지. 그러면 그 전엔 투명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투명하지 않아. 원래 공막은. 투명하지 않은데 각막으로 변형될 때 이 각막은 투명해진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이 짧은 문장에 이 내용들이 숨어 있는 걸 찾았어야 돼. 그쵸? 각막은 빛을 통과시켜서 망막에 상을 맺게 해준다. 자, 상을 맺는 건 망막. 각막은 빛을 통과시켜. 빛이 통과돼서 어디에 맺혀? 망막. 여기에 상이 맺히는 거야. 그쵸? 빛이 들어와. 우리 눈에 들어오면은 각막을 통과해. 수정체도 통과하겠는데? 유리체도 통과하겠지? 쭉 통과해서 어디에 맺힌다? 망막에 상이 맺힌다.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에 중간층은 맥락막, 선모체 등으로 구성된다. 맥락막 여기 있는 거 확인되고 맥락막에는 안구의 각 부분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 중 다수가 밀집해 있어. 맥락막은 안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 빛의 통과를 막아. 그럼 빛이 이렇게 통과됐을 거 아니야. 망막에 상이 맺혔어. 그러면 이제는 통과를 막아야 돼. 그치? 맥락막은 빛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망막에 상이 맺힌 다음에는 빛이 통과되지 않게 하는 게 바로 맥락막의 역할이야. 그러면서 빛의 통과를 막아서 빛이 공막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여기서 딱 막아버리면 얘들아, 맥락막에서 막아버리면 그 뒤에 있는 공막으로 빛이 분산되지 않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치? 그러니까 빛이 쭉 통과돼서 망막에 상이 맺힌 다음에 맥락막이 딱 빛이 이제는 분산되는 걸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 그림 보면서 굉장히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읽었어야 됩니다. 선모체는 수정체와 가느다란 실로 연결돼서 선모체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수정체와 가느다란 실로 연결되어서 수정체가 물체의 원근에 따라 초점을 조절하는 것을 돕는다. 이 얘기는 뭐니 얘들아? 수정체의 역할이 뭐야? 물체의 원근에 따라 초점을 조절해. 근데 이것을 누가 도와줘? 선모체가 돕는다. 선모체는 원근에 따라 초점을 조절하는 게 아니야. 이 원근에 따라 초점을 조절하는 건 누구야? 수정체. 수정체를 도와주는 게 선모체. 맞죠? 안쪽 층은 빛을 감지하는 망막이다. 망막 얘기 아까 했고 안구벽 안쪽에는 유리체가 넓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고 유리체의 앞쪽에는 수정체가 자리 잡고 있다. 와, 요 이문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냥 우리가 휙 놓치고 지나갔는데 몇 번 문제니? 40번 문제 풀다가 이런 내용이 어디 있었지? 하면서 다시 읽을 수밖에 없는. 사실 근데 얘들아 이렇게 뭔가 구조를 시각 자료를 주고
주고 나서 설명하는 요 문단은 당연히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야 돼. 한 번에 읽고 이걸 이해해서 푼다 그럼 너무 좋긴 하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기는 한 거니까. 자, 여기까지 읽고 선생님이 지금 40번 풀러 갈 거야, 얘들아. 왜냐면 40번이 뭐였니?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 그럼 기역, 니은, 디귿은 그 이후에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문단을 읽고 나서 바로 요 내용을 가지고 문제 만든 40번으로 가야 되는 거야. 자, 기역, 니은, 디귿, 각막, 맥락막, 망막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기역에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다수 밀집되어 있다. 이 정도는 기억난다. 그치? 다시 안 읽어도.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다수 밀집되어 있는 건 각막이 아니라 맥락막. 기억이 아니죠. 디귿은 수정체가 초점을 조절하는 것을 돕는다. 에이, 망막엔 상이 맺히는 거고 수정체가 초점을 조절하는 역할 하는데 그것을 돕는 건 뭐였어? 여기 있는 선모체. 얘들아, 읽고 와서 바로 푸니까 기억나. 그치? 기역과 니은은 안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부속기관이다. 이상하잖아. 그치? 얘들아,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 자체 이게 뭐니? 안구잖아. 근데 1문단에서 뭐라고 했지? 시각기관이라는 것 자체는 안구와 부속기관으로 나눈다. 근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안구거든.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은 다 안구를 구성하는 그런 요소들이잖아. 근데 지금 기역과 니은이 안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부속기관이다. 전혀 아닙니다. 그쵸? 적절하지 않지. 그냥 안구의 구성 요소일 뿐이야. 니은은 빛의 분산을 막아서 디귿에서 상을 맺는 것을 돕는다. 니은이 뭐야? 맥락막. 맥락막은 얘들아 딱 차단하는 역할이라고 했었어. 빛의 분산을 막아서 망막에서 상을 맺는 것을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적절하네. 그쵸? 맥락막에 대한 설명 잘했으니까 4번이 정답. 디귿을 통과한 빛이 기역에서 감지된다 했어. 디귿을 통과한 망막은 얘들아 상이 맺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망막에서 빛이 통과돼 버리면 안 되고 이 선지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니? 기역을 통과한, 각막을 통과한 빛이 어디에서? 디귿에서 감지돼서 상이 맺히는 거. 요 문장은 있었잖아. 각막을 통과한 빛이 망막에 가서 상으로 맺힌다 라는 거. 그거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 뿐이지. 40번에 적절한 것은 4번이고요. 이 문단만 꼼꼼히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다 읽고 나서 그렇게 푼 사람들 많지.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그냥 문제 순서대로 쭉쭉쭉 푼 사람들은 이거 여러 번 다시 읽었어야 될 수도 있어. 근데 한 번 읽고 바로 와서 푸니까 기억이 잘 나고 더 잘 풀 수 있었다. 40번 틀린 친구들 많을 거예요. 요거 복습 잘 해두면 좋겠고요. 3문단으로 갑니다. 맞아. 그런데 이러한 안구는 단단하지가 않아. 단단하지 않은 물체가 기압에 저항해서 원래의 모양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내부 기압이 외부 기압보다 낮으면 물체가 찌그러져. 반대의 경우에는 부풀어 오를 수 있다. 빛을 수용하고 상을 맺게 하는 눈의 특성상 약간의 모양 변화로도 빛의 방향이 틀어져서 초점이 달라져.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안구 형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어려울 거 없지 얘들아. 근데 사실 안구가 단단하다 그러면은 이 모양이 틀어질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근데 안구는 사실 단단하지 않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단단하지 않은 안구가 정확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다른 어떤 장치가 있겠다. 그쵸? 그 설명을 하는 거지. 이를 1차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유리체. 안구 내부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채우고 있는, 우리 아까 그림에서 봤지. 가운데 부분 다 유리체였어. 투명한 젤 형태의 물질이다. 유리체는 안구 내압을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맥락막에 대하여 망막을 지지해주고, 우리 망막, 맥락막, 공막 봤잖아. 그치? 유리체가 있어. 그래서 맥락막에 대해서 망막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안구벽의 붕괴를 방지함으로써 가운데 뭔가가 딱 젤 형태로 차 있으니까 안구벽이 붕괴되는 거 당연히 방지될 거고 형태가 유지되는 거겠죠. 하지만 눈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기에 이것만으로는 안구 전체뿐 아니라 안구를 구성하는 각 부분을 정확한 형태로 유지하기는 또 어렵대. 다른 장치가 또 있겠네.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각막과 수정체 사이의 안방이라는 공간이다. 안방. 얘들아, 눈 안에 있는 방과 같은 공간이다 라는 뜻이겠죠. 안방이라고 해놓고 만약 이 공간이 비어 있다면 외부에서 누르는 기압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리체가 밀어내는 압력 때문에, 여기 중요하네. 일단 얘들아,
그림에서 안방이 어딜지를 한번 좀 찾아볼래? 지금 뭐라고 했냐면 각막과 수정체 사이라고 알려줬잖아. 그러면 그림에서 각막하고 수정체 사이에 약간 비어있는 부분 보이지? 그치? 그 부분 선생님이 잠깐 앞으로 가서 여기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이 부분 있지? 아, 이 부분이 안방이겠구나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일단 표시해 놓고 여기가 비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각막이랑 수정체 사이가 비어 있으니까 뭔가 이게 압력에 의해서 서로 달라붙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면 큰일 나잖아. 각막과 수정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이야. 근데 요 사이가 비어 있어서 이게 뭔가 밀려나서 그냥 둘이 붙어버린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 공간이 만약 비어 있다면 외부에서 누르는 기압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리체가 밀어내는 압력 때문에 외부에서는 뭔가 누르는 기압이 있고 유리체는 어때? 이 누르는 힘을 밀어내기 위해서 각각 이렇게 이쪽 외부에서는 누르고 유리체는 밀어내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각막과 수정체가 서로 달라붙거나 찌그러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으면서 각막과 수정체가 서로 달라붙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면 수정체가 원활하게 움직이기가 당연히 어려워지겠지. 따라서 눈은 수정체와 각막 사이의 공간에 채워진 방수로 적절한 내부 압력을 유지한다. 아, 이 공간이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물이 차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방에 든 물을 뜻하는 방수는 투명한 약알칼리성 액체로 눈물과는 다른 것이다. 방수는 안방에 들어차 각막의 형태를 유지하고 역할 나왔어. 방수의 역할이 뭐냐? 각막의 형태 유지. 그 안에 액체가 들어있으니까 각막이 그 상태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겠지. 혈관 분포가 없어서 투명한 구조인 각막이나 수정체에 영양분을, 혈관이 없으니까 스스로 영양분 공급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각막이나 수정체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또 노폐물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런 많은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근데 얘들아,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방수가 그냥 그 상태로 영원히 거기에 있으면 영양분을 주고 나면 그냥 끝인 거잖아. 계속 영양분을 공급할 수가 없는 거잖아. 즉,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방수는 순환되는 물이라는 점 이해되죠? 요 인과관계. 방수가 순환되지 않으면 영양분을 공급할 수가 없는 거야. 영양분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섬모체에서 만들어진 방수는 안방을 채우고 섬유주라는 조직을 통해 배출. 방수를 만드는 건 섬모체, 배출하는 것은 섬유주라는 조직, 그 다음에 슐렘관으로 흡수되어 심장으로 들어가 혈액에 함유된다. 그쵸? 이렇게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방출되는지, 배출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눈의 구조와 시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방수는 적정량이 제대로 흘러야 한다. 제 역할을 다한 방수는 흘러나가야 돼. 그치? 뭔가 계속 이제 순환되면서 계속 영양을 공급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제 역할을 다한 방수는 흘러나가야 하는데, 배출돼야 되는데 섬유주의 구조 변화나 슐렘관에 이상이 생겨. 우리 방금 전 문장에서 뭐라고 했었어? 슐렘관으로 흡수. 섬유주라는 조직을 통해서 배출된 다음에 슐렘관으로 흡수돼야 되는데 이 두 조직에 이상이 생겨. 그럼 배출이 될 수가 없잖아. 그치?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방수의 배출 여부와 관계없이 섬모체는 계속 방수를 만들어내. 이럴 수가. 배출이 안 됐는데 계속 만들어낸대. 섬모체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과도한 방수로 안압이 높아진다. 그 결과 안구의 모든 조직에 압력이 가해져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중 특히 약한 조직인 시신경이 먼저 심하게 손상을 받게 된다. 눈의 시신경이 손상을 받는 게 이 방수가 배출되지 않고 섬모체는 방수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안압이 높아져서 시신경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참 우리 몸이라는 건 얘들아, 이렇게 한 군데가 뭔가 잘못되면 우리 눈 전체가 이상해질 수도 있는, 그쵸? 그게 모든 게 다 체계적으로 다 돌아가면서 우리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신비한 일이야. 그쵸? 자, 여기까지 우리 읽어봤고요. 선생님이 중간에 40번을 풀었고 40번하고 같이 요 38번도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세부 내용 파악인데 각막은 공막과 달리 투명하다. 그치? 요거 파악했니? 선생님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그 문장에 있었죠. 자, 공막이라는 것은 검은 자위 부분에서 투명하게 변형돼서 각막
이룬다라는 부분. 선생님이 이 문단에서 중요하다고 밑줄 걷던 문장 있었죠. 공막이라는 건 투명하지 않아. 근데 검은 자 위에서만 투명하게 변형되면서 각막을 이뤄. 그러니까 각막은 공막과 달리 투명한 거 맞겠죠. 수정체는 빛이 통과할 수 있는 구조이다. 우리 이 문단 설명 읽으면서 어땠어? 각막을 통과한 빛이 망막에 가서 상이 맺히는 거야. 그럼 그 가운데 있는 수정체는 당연히 빛을 통과시켜야만 그 빛이 망막까지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추론할 수 있는 얘기야. 추론해야만 되고, 그쵸? 맞는 얘기. 유리체는 맥락막에 대하여 망막을 지지해준다. 요 말 그대로 있었어. 사문단에 맞는 얘기. 선모체는 수정체와 연결되어 물체의 원근을 감지한다. 이런 거 속으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짚어줬어. 그쵸? 자, 물체의 원근을 감지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수정체가 하는 거고 그 역할을 도와주는 게 선모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4번 선지에서는 어떻게 해서 선모체가 물체의 원근을 감지한다고 얘기해버렸잖아. 그쵸? 38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겠죠. 선생님이 이 문단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했던 문장들 이런 식으로 선지화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방수는 슐랭관을 거쳐 심장으로 들어가서 혈액에 합쳐진다. 배출되는 과정 잘 설명했죠. 38번의 답 4번이고요. 39번 갑니다. 안방이 비어 있다면 외부에서 누르는 기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리체가 어떻게 하는 압력 때문에 안방이 찌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유리체가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 그치? 5문단에 보면 안방이 비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나와 있었거든. 우리 한 번 더 확인합니다. 5문단의 두 번째. 만약 이 공간이 비어 있다면 외부에서 누르는 기압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리체가 밀어내는 압력에 의해서 각막과 수정체가 달라붙을 수 있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야. 그치? 외부에서 누르는 기압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리체는 어떻게 해? 외부에서 눌러 유리체는 밀어내. 그쵸? 그러니까 각막과 수정체가 달라붙어. 밀어내가 맞겠죠. 안방이 찌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방수가 이 공간을 채우는데 만약 방수의 공급량에 비해서 배출량이 어떻게 되면 안압이 어떻게 해서 시신경이 손상되는 과정 여기에 써봐라 라는 거지. 시신경이 손상되는 건 어떤 과정이야? 배출량은 적어. 근데 계속 생성돼. 그러면 안압이 높아져서 시신경이 손상된다. 방금 전에 읽었어 우리. 그치? 그러니까 배출량이 적어지게 되면 안압이 상승하여 시신경 손상. 답은 1번 이렇게 잘 찾을 수 있었습니다. 41번으로 가볼까요? 윗글의 방수와 보기의 눈물. 둘 다 뭔가 눈에 있는 액체란 말이야. 그치? 두 개의 차이점이 뭔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눈물은 윗 눈꺼풀 안쪽에 누선에서 분비된다. 일단 분비되는 곳이 다르네. 윗 눈꺼풀 안쪽에 누선에서 분비된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물은 안구 표면 전체를 적시는데 특히 각막을 고르게 덮어준다. 얘들아, 눈의 가장 바깥쪽이 우리 그림에서 봤을 때 각막이었잖아. 그치? 근데 눈물이라는 건 눈꺼풀의 안쪽에 생긴다? 그러니까 각막 밖에서 각막을 고르게 덮어주면서 안구 표면을 적셔준다 라는 거죠. 이때 눈물은 각막에 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눈물이 잘 안 나오면 안구 건조증 걸리는 게 그거잖아. 그치? 각막에 습기를 눈물이 적절히 분비되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안구의 운동을 원활하게 해준다. 또한 먼지나 병균을 씻어내어 안구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역할. 제 역할을 다한 눈물은 안쪽 눈 구석에 있는 누점을 통해 누관을 타고 코 속으로 배출된다. 누선에서 분비되고 어디로 배출되는지 설명, 우리 방수에 대한 설명하고 거의 대응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정상적인 눈물은 분비와 배출의 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방수처럼. 그쵸? 방수는 섬유줄을 통해서, 눈물은 누점을 통해서 배출된다. 우리 그대로 찾을 수 있는 얘기 맞죠? 방수는 각막의 영양분을, 눈물은 각막에 습기를 공급한다. 그쵸? 방수의 역할 중에서 영양분 공급이 있었어. 네, 방수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고 눈물은 습기를 공급하는 거 맞는 얘기죠. 방수는 안구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눈물은 안구의 청결 상태를 유지해. 청결 상태 유지는 그대로 있었고 방수의 가장 큰 역할이 뭐였어? 안구의 형태 유지였잖아. 맞는 얘기. 방수와 눈물은 모두 적정한 양이 유지되어야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5번 방수와 눈물은 모두 안구 표면을 적셔서 안구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바로 위에 있다 얘들아. 안구 표면을 적시는 거 각막에 고르게 덮어주면서 안구 표면을 적시는 건 누구만? 눈물만. 그러면 얘들아 그림을 봐봐. 방수는 안구 표면을 덮을 수가
없어. 그치? 각막 안쪽과 수정체 사이에 있잖아. 여기는 안구 표면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방수는 안구 표면을 적실 수가 없는 위치에 있어. 그쵸? 그림만 봐도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41번의 답은 5번. 이렇게 우리가 읽은 방수와 새로운 정보를 주고 둘이 대응시켜보는 문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42번 가보면요. 왠지 선생님이 풀면서 불길했어. 이거 많이 틀릴 것 같다. 어휘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하잖아, 그치? 글 읽은 내용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고 그냥 이 선생님이 3학년 강의하면서도 그래, 어휘 문제는 내용하고 상관없으니까 제일 뒤로 밀어놨다가 내용에 관한 문제 다 풀고 나서 그냥 가볍게 풀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휘 문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쵸, 조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이거 오답률 높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약간의 모양 변화로도 빛의 방향이 틀어져 초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틀어지다라는 말을 놓고 가장 유사한 문맥적 의미를 갖는 걸 찾으래. 다 틀어졌다야. 그치? 그러니까 이 틀어졌다만 놓고는 당연히 구분할 수가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뭐가 틀어졌대? 빛의 방향이 틀어졌대. 이 앞에 말이 중요한 거야. 뭐가 틀어졌는지. 보자. 날아가던 공이 오른쪽으로 틀어졌다. 얘들아, 방향이 틀어졌다는 것은 방향이 뭐 직진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틀어지거나 오른쪽으로 틀어지거나 이거잖아. 방향의 문제잖아. 날아가던 공이 오른쪽, 이것도 방향이잖아, 결국은. 그치? 그러면 빛의 방향이 틀어진 것과 공이 오른쪽으로 틀어진 것은 다 틀어졌다. 뭐의 변화? 방향의 변화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가장 유사한 건 1번이야. 이렇게 풀어야 돼. 사실은 되게 단순한 논리거든? 근데 보세요. 늦잠을 자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졌다. 이건 뭐니? 방향하고 상관없이 뭔가 정해놓은 계획이 어그러졌다 라는 뜻. 햇볕에 오래 주었더니 목재가 틀어졌다. 이것 조금 헷갈렸으려나? 그치? 목재가 틀어졌다라는 거. 빛의 방향이 틀어진 거랑 목재가 틀어진 거랑 이것도 방향성인가? 라고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이 목재가 틀어졌다는 것은 목재라는 것이 이렇게 고든 모양으로 있었다가 뭔가 뒤틀렸다는 뜻이야. 그치? 뒤틀렸다. 그러면 뒤틀린 거랑 방향이 틀어진 거, 오른쪽으로 틀어진 건 조금 달라. 그치? 아,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라고 느끼겠지만 미세하겐 다르잖아. 그치? 여기서 목재가 틀어진 것은 옆으로 뭐 굽었거나 꼬이거나 이런 걸 얘기합니다. 뒤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편할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 마음이 틀어져서, 이건 언짢아서 애뜻. 초등학교 때부터 사귀던 친구와 틀어졌다. 관계가 나빠졌다. 안 좋아졌다잖아. 그치? 그러면 사실 헷갈릴 선지는 3번 정도 있었겠다. 그쵸? 그런데 틀어졌다 앞에, 우리 문맥적 의미 파악하는 문제에서는 늘 이게 중요한 거야. 앞에 나와 있는 주어나 목적어, 그 주어나 목적어와 성격이 유사한 것을 골라야 되는 거야. 그쵸? 이 틀어졌다에만 초점을 맞추면 다 비슷해 보여. 그러니까 다른 문장 성분이 유사한 것을 고르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 요 어휘 문제 틀린 친구들은 꼭 기억해두고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학 지문 함께 잘 풀어봤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세트 갑니다. 43번에서 45번까지 현대 시가 두 작품 나왔는데요. 많이 어려운 작품은 아니었고, 그쵸? 우리 이상의 거울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학교 내신이나 뭐 교과서에서 본 적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 천양이의 가시나무는 당연히 낯선 시였을 거야. 낯선 시이기 때문에 뭘 줬을까? 보기를 줬지. 그러면 보기에 맞춰서만 해석하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세트였습니다. 43에 45를 틀렸다면 시간에 쫓겨서 엄청 대충대충 풀었을 거야. 그쵸? 선생님이랑 오늘 시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히 문제 푸는 연습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시부터 갑니다. 이상의 거울이야. 읽어보면 거울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중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거울은 지금 이 화자가 거울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어. 그쵸? 내가 거울 앞에 서면 내 얼굴이 그대로 보이잖아. 근데 나의 오른손이 거울에서는 왼손이야. 그쵸? 반사되는 거니까. 그러면 거울이라는 건 나를 볼 수 있게 하는 어떤 도구야. 투명한 도구야. 근데 거울 속에 있는 나와 실제 나는 악수를 할 수가 없어. 왜? 거울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울이라는 것의 이중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 시에서는 다뤄집니다. 그리고 거울 밖에 있는 나는 현실에 살고 있는 나, 현실적 자아야. 근데 우리가 거울을 비춰본다 라고 보통 얘기하면 거울로 들여다보는 게 뭐야? 내 얼굴이야. 근데 평소에는 우리가 내 외모를 보기 위해 거울을 보지만 시에서 뭔가 거울을 본다 라고 하면 내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의 내면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의미일 때가 많아. 뭐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 우물가에 가서 우물에 내 얼굴을 비춰보는 거 같은 맥락이지. 나 자신을 한번 나의 내면을 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거울 속에 있는 나는 어떤 자? 내면적 자. 그럼 현실적 자와 내면적 자가 그래 거울이 있으니까 내 내면적 자를 들여다볼 수 있네? 근데 거울 때문에 내 내면적 자와 악수는 할 수 없네? 얘와 나는 소통을 할 수가 없네? 이 상황인 거야. 그쵸? 요 얘기 생각하면서 한번 구절 봅시다.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소.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곳이오. 그러면 이 거울 밖의 세상은 소리도 나고 움직임도 있고 그치? 근데 거울 속의 세상에는 소리가 없대. 그만큼 현실과 거울 속 세상이 지금 단절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절된 공간이다 혹은 뭐 대비적인 공간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고요.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현실에 나에게 귀가 있는 것처럼 거울 속에 나도 귀가 있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2개나 있어 라고 합니다.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래. 얘들아 그럼 나의 귀는 나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근데 거울 속에 있는 나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야. 거울 속에 있는 나의 귀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즉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가 뭔가 많이 단절되어 있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현실을 살고 있는 내가 내면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모습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자아가 분열되어 있다라는 얘기 하죠.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2개 있다라는 건 이 3개 현실과 내면 그치 현실과 거울 속 요 3개가 분열되어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그쵸? 현실에 나는 오른손잡인데 오른손을 내밀면 거울 속에 나는 왼손을 내밀거든.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내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얘들아 이 악수라는 것은 보통 악수를 언제 하니? 내가 누군가 뭔가 뭐 싸웠을 때 화해의 의미로 손을 내밀거나 아니면 뭔가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할 때 악수를 하기도 하잖아. 이 악수라는 건 소통이나 화해의 의미야. 그런데 거울 밖에 내가 손을 내밀었어. 거울 속에 나도 손을 내밀긴 하는데 악수는 할 수가 없어. 내 악수를 받을 줄도 모르고 악수를 아예 할 줄 모르는 왼손잡이다. 즉 소통과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도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근데 사실은 얘들아 이 소통과 악수를 하고 싶어도 절대 할 수가 없어. 이 거울이라는 것이 중간에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러면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는 지금 화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본질적으로 어떤 단절되어 있는 그쵸? 이 단절의 원인이라는 게 굉장히 좀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이게 뭔가를 해결한다고 해서 사실은 거울 속에 나와 거울 밖에 내가 악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건 뭔가 분열된 원인이라는 것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뭔가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소통이나 화해의 시도를 했다는 거야. 손을 내밀었다는 건 근데 이것이 실패했다는 거 결국 단절되어 있는 상태다 라는 이야기고요.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는 구려마는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소. 중요하다고 했던 거울의 이중성이죠. 거울이 있기 때문에 거울 속에 나를 만져보지는 못해. 근데 만날 수는 있어. 그쵸? 거울 때문에 만날 수는 있지만 그 거울 때문에 만져볼 수는 없는 거울의 이중적인 속성, 양면적인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두 자의 만남과 차단을 둘 다 가져오는. 그러면서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마는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소.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게요 라고 하면서 이거 자체가 또 어때? 분리된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인 거죠.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는 반대요만은 또 꽤 닮았어. 반대지만 꽤 닮았다. 어찌 보면 역설이지 얘들아. 근데 결국 우리 거울이라는 상황을 보면 쉽게 인식할 수 있죠. 나와 똑같이 닮은 사람인데 방향은 반대인. 그래서 뭔가 두 자아의 본질적인 모순성 요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분열
이면서 본질적으로 어떤 모순을 갖고 있는, 닮았지만 또 반대인, 나는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아주 유명하지 얘들아. 이상의 거울,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자아의 분열 양상, 그리고 자아의 분열이라는 것 자체가 현대인의 어떤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는 주제의식 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 딱 봤을 때 제일 특이한 게 뭐야?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 거. 그치? 그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 표현상의 특징조차도 그 주제를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런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 것 자체가 분열된 자아의 모습, 불안한 심리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방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울 밖에 나가 현실적 자아다. 거울 속의 내가 내면적 자아인데 두 자아가 화합이나 소통을 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상황을 거울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 거울은 양면적인 속성을 지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는 얘들아 읽으면서 이 표시가 있는 걸 유심히 봤어야 돼. 그쵸? 자, 이 표시와 관련돼서 44번 문제를 시를 감상하면서 풀어냈어야 돼. 그쵸? 그렇게 풀었니 얘들아? 봐봐. 자, A 부분 1년이었어.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소.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오에 관해서 44번에서 1번 선지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봅시다. A에서 화자는 거울 밖과 구분되는 거울 속 세상의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 거울 밖은 소리가 다 나. 근데 거울 속은 소리가 없는 세상, 거울 밖과 거울 속이라는 서로 다른 세계를 인식하고 있는 거. 맞죠? 설명 잘했지. 2번 B에 대해서는 화자는 거울 속의 귀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표출하고 있다.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두 개나 있다. 내 귀가 딱하다라는 거, 귀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 감정 맞잖아. 그쵸? 잘 설명했습니다. C를 보면요. C에서 화자는 거울 속에 나와 소통하고 있지만 지속적일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꼼꼼히 읽어야 되더라. 뭔가 지속적일 수 없으니까 안 좋은 상황, 이거 안 좋은 상황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고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아예 악수를 건넸지만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거든. 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건데 지금 3번에서는 소통하고 있지만 지속적일 수 없어 라고 얘기했거든. 소통이 실패한 걸 보여주는 거니까 적절하지 않은 설명 3번 고를 수 있는 거죠. 자, D와 관련해서는 4번 선지에서 화자는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게 하지만 만나보게 해준 거울의 이중적 속성. 그치? 만나볼 순 있지만 만져보지 못하는 이중적인 특성 선생님 강조했습니다. 4번 선지에 나와 있었고요. 2를 보면 5번 선지. 자, 이 부분에서는 화자는 거울 속에 나가 반대이면서도 닮았다는 그치 모순적 상황. 선생님 필기해줬었지.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 부분, 요 마지막 연에서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5번에서도 잘 설명을 했습니다. 해서 44번의 답은 3번 시를 읽으면서 풀어냈어야 하는 이 부분에서 시간 1분은 줄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잘했고요. 자, 우리 이제 나 작품 갈 건데 나 작품은 여러분들에게 낯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기를 줬어. 근데 뭐 보기가 없다 하더라도 아주 어려운 시는 아니긴 하지만 보기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 작품은 고통을 상징하는 가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화자의 내면 풍경과 삶의 과정을 성찰하고 있다. 가시, 여기 가시나무가 나와. 제목이 가시나무야. 근데 이 가시는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야. 삶의 고난이 화자를 고통스럽게 만들기에 화자는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내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야. 그걸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 가시나무에 기대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가시를 벗어나고 싶어. 가시를 던져버리고 싶어. 내 안에서 없어지게 하고 싶어. 근데 그런 생각을 가시나무에 기대어서 가시에 찔리면서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결국 고통을 인정하고 있음. 삶에 있어서 고통이라는 것 사실은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 우리 앞에서 빅터 프랭클 얘기랑 연관되는 거네. 그치? 고통을 제거할 수는 없고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만들 것인가 이 시에서 드러나네. 그치? 화자는 고통이 존재의 본질임을 깨닫고 그치? 존재의 본질이야. 고통은. 고통과 함께하는 삶을 수용하게 되는 모습이 이 시에 드러난다. 이 보기에 맞춰서만 해석하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봅시다. 누가 내 속에 가시나무를 심어 놓았다.
가시가 고통의 상징이라고 했어. 내 내면에 가시나무가 심어져 있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뜻일 거야. 그쵸? 그리고 그 위를 말벌이 날아다니면서 나를 더더욱 고통스럽게 해. 왜? 몸 어딘가 쏘인 듯이 아프다. 말벌이 쏜 것처럼 나는 이 고통 때문에 허우적거리면서 아파하고 있어. 생이 벌겋게 부어오른다. 잉잉거린다. 말벌의 이미지랑 계속 연결되는 거지. 말벌이 나를 쏜 것처럼 아프고 내 벌에 쏘이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내 인생 자체가 벌겋게 부어오르면서 아파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건 지독한 노역이다. 삶이라는 것 자체가 왜 나는 이렇게 내 삶은 순탄치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걸까? 삶이 마치 지독한 노역인 것 같아. 노역이 뭔지 나와 있죠. 괴롭고 힘든 노동이야. 이 사람의 고통 자체를 지독한 노역이라고 표현한 거지. 고통스러운 상황을. 나는 놀라서 멈칫거린다. 지상에서 생긴 일을 나는 많이 몰랐다. 모르다니 이젠 가시밭길이 끔찍해졌다. 그치? 삶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많을까? 나는 더 이상 가시밭길을 걷고 싶지도 않은 막 그런 생각. 너무 끔찍해. 이 길 지나가면 다시는 안 돌아오리라. 돌아가지 않으리라. 내가 이 고통만 견뎌내면 다시는 고통을 만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인 거지. 다시는 안 돌아오리라 라는 것은 고통에서 정말 벗어나고 다시는 고통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 벗어나고 싶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드러낸 거죠. 다시는 안 돌아오리라, 돌아가지 않으리라, 고통으로 다시는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 가시나무에 기대 다짐하는 나여. 우리 보기에서 봤지. 근데 이런 다짐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 가시나무에 기대어서 다짐을 하고 있어. 가시나무에 기대 있다는 얘기는 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야. 힘든 상황에서 기댈 곳이 어디야? 가시나무야. 그치? 근데 그 가시나무 자체가 또 고통의 상징이었어. 결국은 내 인생에서 고통이 아예 사라진 상태? 이런 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나의 희망이니 가시나무는 얼마나 많은 가시를 감추고 있어서 가시나무인가?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나를 감추고 있어서 나인가? 그쵸? 요 두 구절을 대응시켰어, 얘들아. 요 부분의 의미는 가시나무라는 것은 정말 많은 가시를 갖고 있어. 이 가시는 고통의 상징이라고 했거든.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나를 내 내면에 갖고 있는가. 이거랑 똑같이 대응시키면 뭐야? 나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지금까지 겪으며 살아왔고 지금도 내 안에 그렇게 많은 고통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야. 그래서 가시나무는 가시가 있고 나에게는 가시나무가 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마지막 구절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너무 좋은 시고 결국은 고통과 함께하는 삶을 수용하는 화자의 모습. 보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고통이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했거든. 그치? 가시나무가 가시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나도 내 속에 너무나 많은 나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 안에는 가시나무가 있다라는 거. 고통은 인간의 본질이다. 잘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나시를 감상해 봤고요. 그러면 43번으로 가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도록 합시다. 가는 명사형으로 시상을 마무리. 그냥 눈으로만 딱 봐도 알 수 있지. 것이요, 두 개나 있소, 왼손잡이 오. 어디에 명사형으로 끝났어? 전혀 없죠. 나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정말 많이 나오는 선지이고 얘들아. 현대시에는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정말 많이 쓰여. 그래서 이런 선지가 나올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하고 봐야 돼. 유사한 통사 구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봐야 돼. 선생님이 나시 읽으면서 딱 표시했던 부분이었어. 가시나무는 얼마나 많은 가시를 감추고 있어서 가시나무인가?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나를 감추고 있어서 나인가? 요 부분, 그쵸? 유사한 통사구조를 가진 문장을 나란히 배치해놔서 대응시켜놨어. 그쵸?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네. 적절한 것은 2번이죠.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태도 변화, 거울 앞에 계속 서 있는 건데 공간의 이동에 따른 태도 변화 안 드러났고요. 나는 가와 달리 수미상관, 나의 수미상관 있었나? 아니었고 가는 음성상징어, 이상의 시의 음성상징어 없었어. 나는 청각적 이미지가 나오긴 했지. 그 말벌 얘기하면서 생이 벌겋게 부어오른다, 잉잉거린다. 벌이 잉잉거리는 건 소리일 수 있네. 청각적 이미지는 등장했지만 가의 음성상징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3번의 답은 2번 우리 표현상 특징 확인하는 문제 풀어봤고요. 오늘 마지막 문제 45번 갑니다. 보기는 미리 읽었고요. 우리 선지 확인해 볼게요. 고통받는 화자의 내면 풍경을 가시나무와 말벌을 이용하여 드러냈다. 내 내면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내 속에 가시나무가 있고 거기에 말벌이 잉잉거리고 있는 거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 잘 연결했습니다. 화자의 순탄하지 않았던 삶의 과정을 가시밭길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냈다. 그치? 이젠 가시밭길이 끔찍해졌다라는 말을 했거든. 그동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니. 다시는 그 고통의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을 가시밭길이라고 표현한 거 맞죠?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행위를 지독한 노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화자가 고통에서 계속 벗어나고 싶어 하기는 했어. 그치? 근데 그 행위가 지독한 노역이라는 단어에서 확인이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지독한 노역이 나와 있는 구절을 다시 보면 되지. 생이 벌겋게 부어오르고 잉잉거려 말벌에 쏘인 것처럼 이건 지독한 노역이다.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힘들다라는 거. 지독한 노역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이야. 근데 지금 선지에서는 뭐라고 했어?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행위. 벗어나려는 행위가 지독한 노역이다. 이건 잘못된 연결이잖아. 그쵸?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3번입니다. 가시나무와 많은 가시, 나와 많은 나의 대응 관계. 그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됐던 그 구절이지. 존재의 본질이 뭐야? 결국 고통이라는 걸 갖고 있다는 게 존재의 본질이다. 맞는 얘기 잘 연결해 놨죠. 고통과 함께하는 삶을 수용하는 화자의 인식을 나에게는 가시나무가 있다. 마지막 구절. 그쵸? 내 안에는 가시나무가 있다. 즉 고통과 함께하는 삶을 수용하겠다라는 것을 이 구절로 표현한 거 맞겠죠. 그래서 45번의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6월 학평의 독서와 문학 지문 함께 공부했는데요. 선생님 중간중간에 얘기했던 문제풀이의 전략이라든지 앞으로 내가 공부하면서 독서 지문에서 문학 지문에서 이런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야겠다라는 거 스스로 간단하게 조금 복습해보면 우리 다음 학평 때는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남은 기간 2학년 남은 기간들 기말고사 잘 치러내기를 바라고요. 선생님과는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